일주일 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판문점에서의 비핵화 의제 조율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 논란에 빚은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고수하면 내후년까지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전망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남부와 강원, 충북 지역엔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어제 밀수와 탈세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네, 법원이 이명희 씨의 법원이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법원은 상습 폭행 등 혐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어젯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명희 전 이사장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제 건강상의 문제를 들면서 밤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관세청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방대해 조 전 부사장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세관 당국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 등의 밀수 혐의가 드러나면 두 사람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소식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들으신 대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전 이사장의 모습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 폭행 혐의는 인정하시는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좀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 감정은 다르게 일단 법원이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도 영장을 일단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대한항공 운명의 날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을 비롯해서요, 장녀 조현아 씨는 관세청에 소환이 됐고 아들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편입학 관련해서인데요. 특별한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7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던 지금 보시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었는데 네. 법원은 밤 11시 40분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회부를 통해서 문자를 받았는데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먼저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갈 리가 없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닫았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만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다.
양쪽을 다 열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진짜 그랬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혐의는 뭐 폭행,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총 7가지가 돼 있었는데 상습폭행 정도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특수폭행과 상해에 관해서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2011년부터 최근까지 뭐 수십 차례 범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들은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피의자는 또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면 이게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는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흔들렸을 것 같고 입증하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특수폭행이라는 게 조경용 가위나 화분을 던졌다는 건데 네. 이게 사람을 향해서 던졌는지 벽을 향해서 던졌는지 근데 뭐 맞는 사람은 저기 대문에 있는데 현관문에서 던졌으면 또 맞을 거를 뭐 의도하지 않고 던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물증은 있었을 거예요. 상해라고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던 거 보면 근데 전치 2주라 그러거든요. 보도에 전치 2주는 너무 약해요. 영장을 청구를 하기에 네. 그리고 이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이명희 이사장이 이명희 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명희 씨한테 상해를 입었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넘어져가지고는 상해를 입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다쳐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보통 영장 청구와 발부하는 기준은 영장 청구를 하는 기준은 수사기관에서는 전치 4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나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네.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죄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전치 몇 주 그 기준만 놓고 보면은 보통 4주입니다. 아, 4주. 최 속사장,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다룰 때도 그때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죄가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판명해 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는 약간 다른 것이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성폭행이다. 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러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만 11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이 24가지나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렸던 그 폭행범과 유사한 점, 다른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이 잘했다거나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신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성장에 들어와서 한 대를 때렸죠. 그래서 김 원내대표가 목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네. 그런데요, 피해자 11명, 범죄 사실 24건인 이 이명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그 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면접 보고 와서 그 국회에 침입을 해서 굉장히 국회에 침입을 했다는 건 나쁜 죄질이죠. 하지만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네. 이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잘 봐야 될 것이요.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그 회사 돈을 30억 원을 횡령을 해서 자신의 집을 고치는데 인테리어 비용에 보탠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네. 그러한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네티즌들의 분노도 굉장히 심한데요. 만약에 재벌 부인이 맞았다면 법원이 기각을 했을까? 국회의원 한 대 때린 사람은 구속이 되고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부인은 기각하는 이러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정말 분명히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사건이 다르죠. 이명희 전 이사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람. 다 사건은 다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뭔가 권력자라든가 재벌들은 영장이 기각됐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은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여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감정적인 부분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폭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해자가 1명이었고 여기는 지금 11명이에요. 근데 이 11명이 한꺼번에 지금 범행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사안이 각자였단 말이에요. 예. 이 각자라는 부분에서 지금 증거가 피해자 1명의 진술밖에 없으니까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전부 부정됐을 수도 있고 11명 중에 한두 명만 인정이 됐을 수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이 놓고 여기는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고 분노하는 거는 좀 억측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똑같이 전치 2주의 결과가 나왔다고,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치 2주의 비교적 경한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김성태 의원이 그 폭행범한테 맞는 장면이 누가 봐도 명확했어요. 예. 근데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로 맞게 됐는지. 예. 그리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검거 후에도 계속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지구대에 가서도 성일종 의원한테 신부를 투척을 했고 나의 목표는 원래 홍준표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걸로 보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큰 집에 산다고 무조건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뚜렷한 직장이 있고 주거지가 있으면 도망의 염려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주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뚜렷한 직업이었고 평소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으면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만을 가지고 이게 감정적으로 더 우리가 분노할 부분인데 왜 여기는 기각해, 유전무죄 아니야, 이렇게 여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몇 명 가지고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합의 11명 중에 일부는 이제 합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1명이 전부 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하면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 합의한 시점과 합의하려고 했던 것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이, 검찰이 이렇게 빨리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는 사실 그 부분이에요. 이명희 씨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사실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뒤에서 합의를 시도를 했다면은 이거는 증거 인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먼저 혐의가 소명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 범죄의 소명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그거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 일단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적시한 범죄 사실만 24개가 되는데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혹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혹시 그런 좀 방침이 있는지 알려졌습니까? 일단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검찰이 청구를 했지만 2번이나 기각이 되면서 결국은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건데,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영장 재신청 여부,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추가 피해자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상당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혐의가 아직 일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밀수 혐의가 있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역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속영장의 재청구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도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돼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올 때 장면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밀수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물건들은 세금을 내고 들어오셨나요? 오늘 어머니께서 기각됐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온 가족이 다 수사선상에 오르셨는데 어떠신가요? 안에서 충분히 하실 말씀은 하셨어요? 어떤 해명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던가.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보니까 어제 자정 넘어서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일단 한 겁니까?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관세청 조사는요, 탈세를 했는지 그리고 밀반입을 했는지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5번째인데 땅콩의 항대 3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채용 혐의로 1번, 그리고 어제 탈세 밀수 혐의로 5번째 섰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 관세청이 협력업체에 압수수색을 했죠. 이 과정에서 DDA,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을 지칭하는 대한항공의 코드명이 적힌 물품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군가를 시켜서 밀반입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왔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조현아 씨뿐만 아니라 이명희 전 그 이사장이라든가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다 연루가 돼 있어서 지금 그 일가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어제 원래는 밤샘 조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번, 세 번 안 부르고 한 번만에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밤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조사가 다 끝나지 못해서 다시 부른다는 것 같아요. 이게 압수 물품이 모두 2.5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2.5톤이 큰 거 2.5톤도 아니니까 작은 거 다 포함해서 2.5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엔 크리스마스 용품부터 가구까지 뭐 작은 거 큰 거 다 있었던 건데, 예. 그거 일일이 취득 경위를 물어보려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을 것 근데 그게 다 같아요. 기억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거기 라벨에 이게 어디서 배송을 하고 뭐 인천으로 간다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직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한 내역이었고 조현아 씨 코드명 DDA가 붙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어제 이분이 오히려 그냥 하루에 받고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밤샘 조사를 거부했던 이유는, 보통 피의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상황이 유리하게 가고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지, 이거를 또 2번, 3번 이렇게 연결되게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꼬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게 다르시네요. 이렇게 할 수 예, 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관세청에서 이미 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추궁을 하지,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추가 증거 나올 만큼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관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했으니까는 좀 얘기할 걸 정리하느라고 거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밤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지금 수사와 조사를 받는 건 이명희 전 이사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이 아니라 조원태 사장도 지금 교육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뭐 2년제를 다녔는데 4년제 외국 대학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게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98년도에 이제 편입을 하면서 네. 그 편입 당시에 편입 심의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을 다녔었는데 학점이 좀 모자랐는데 편입을 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러한 건데, 차라리 그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었다, 이러한 논란이 휩싸인 겁니다. 4년제 대학에 다녔던 것처럼 저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정규대학 과정을 다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재학대학은 칼리지죠.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 2년제 대학에 다녔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건 충족도 안 됐는데 불법적으로 편입학이 이루어졌을 의혹이 나온 겁니다. 2년제 같은 경우에는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 3학년으로 조원태 씨 같이 편입이 되는데, 그렇겠네요. 보니까 60학점 이상의 2.0 이상의 평점을 가져야만 그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컬리지에서도 33학점만 획득을 했고요. 1.67로 평점도 낮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 물론 뭐 20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저희가 알겠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 때문에 교수 전부 다 구속되고 유죄 처벌을 받고요.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걸 비춰볼 때 굳이 그 아버지 또 학교에 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죠. 예. 근데 당시에도 그때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편입학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자 징계 정도에 그쳤다고 해요. 최순실 씨,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돼서 중졸로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졌던 거고, 이게 그 차이인데 뭐 본질은 똑같죠. 근데 편입학 보관 서류가 이제 5년, 1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는 지금 와서 다시 조사가 가능하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98년
편입 당시에 저 인하대학교 그 학칙하고 조원태 씨가 미국에서 다녔다는 그 학교 졸업을 못했다고 하니까는 그때 학점 이수 증명서 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부정해서 들어왔는지 이거를 밝힐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형사처벌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어쩔 수 없지만 편입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최순실 씨 사태에서도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일었었는데 처벌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일을 좀 다시 재조사해서 이런 문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겠죠.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싫다고요. 싫다고. 당신은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잖아. 내가 건드려도 당연히 참아줘야 되는 거야. 네, 소방대원에게 당신은 날 치유해줄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때려도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게 참 기가 막힌데 실제로 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 이런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피해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지난 4월이죠. 그 강현희 소방경이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결국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3년간 경찰, 소방관, 해경 등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2,0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요, 683명의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주치자들이나 혹은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자, 제복 공무원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건데, 자, 우리 제복 입은 자들의 고충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그분이 막 쫓아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경찰분 언제 오시냐고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무서웠어요. 만취한 남성이 그 도로에서 이제 차량 통행을 막고 있어서 저희가 출동을 나갔는데 저희 동료가 이제 다짜고짜 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앞으로 저렇게 제복 공무원들의 공무를 집행하는 걸 방해하면 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근데 이건 정부가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원이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법에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또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천만 원이 아니라.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형 기준을 보면은 뭐 기본형이 6월에서 1년 6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집유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높은 게 5년이고 제일 높은 게 1,000만 원이니까 항상 그 아래로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폭행하는 거랑 공무원을 폭행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너무 그냥 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게 법원에서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치폭행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점점 처벌이 강화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하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열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북미 회담 날짜를 발표하면서 첫 회담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뒤에 이 북미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미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선발팀은 정상회담 준비를 마무리한 뒤에 회담 시작까지는 싱가포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장소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회담을 열리는 날짜가 포함된 10일에서 14일까지를 이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 행사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에서는 무기나 아니면은 현수막도 폭죽 같은 것을 반입할 수가 없고 또 외부인과 외부 차량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샹그릴라 호텔은 2015년에는 중국과 대만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국제 행사 경험이 많아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논의인데 혹시 진전된 좀 사항이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판문점에서 썬킴 주 필리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샌더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판문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나름 순항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과 거리를 두는 등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괄 타결식 해법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치권 일각에선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이 비핵화를 보기 전에는 압박을 걷어올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상팀은 필요하면 12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계속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게 되면 북한은 이제 누가 지킬까 궁금한데요. 북한 1인자는 사실 몇 날, 며칠 이런 곳을 방문한다면서 일정을 미리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원칙을 깬 첫 사례가 되죠. 그렇다면 평양은 누가 지킬지 황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며 김씨 일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때 첩보설, 실각설에 휩싸였지만 지난해 10월 총 8개의 직함을 꿰차며 명실상부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 군대이며 오직 최고 사령관 동지 용도만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김정은 총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룡해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을 대신해 평양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 당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인 정치국하고 정무국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최룡해가 이 세 곳에 다 있잖아요. 통제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최룡해는 북한 권력의 핵심 축을 이뤄온 항일 빨치산 혈통을 대표하는 인물. 아버지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로 인민무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선대부터 이어져 온 관계인 만큼 김정은 역시 최룡해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타던 10억 원가량의 최고급 방탄용 벤츠를 선물하는가 하면 지난 2013년 최룡해의 아들 최현철이 교통사고로 생사를 헤맬 때는 새벽에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북한 소식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원산에 카지노를 좀 건설해달라, 지원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자본주의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건설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이 이제 미국을 갈 때 과연 그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결국 그가 트럼프에게 준 큰 봉투 아니었죠. 네. 근데 언론이 나온 거 보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생각지 않게 상상외로 원산의 카지노 건설 네. 그리고 예. 마식령 스키장 재개건 예. 이것도 들어가 있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은 카지노를 반대할 것이라고 네. 또 그 자본주의 어떤 하나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정일 때 이미 벌써 라진 선봉 네. 예, 이게 경제 특구에서는 네. 지금도 아주 커다란 이 카지노가 2개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외국인들 전용입니까?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이 판도 큽니다. 예.
보통 4박 내지 4박 5일로 가는데요. 예. 네.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1억 원을 쓴다고요? 수두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북한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 그걸 김정은이 모를 수가 없죠. 네. 당장 돈이 급하니까. 예. 특히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해양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는 비교적 이 차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 지금 화면에 평양 오락장이라고 하는 저희가 영상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저 오락장을 카지노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 카지노 북한식 이름은 애국식 이름은 카지노고. 예. 북에서는 오락이죠. 예. 우리는 이제 오락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예. 저 보시면 카지노 평양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많지는 않지만 두 군데가 낮은 선봉에 성업 중이라는 성업 말씀을 중이죠. 하셨는데 예. 그 원산에 지금 또 짓겠다. 지금 원산에 공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리조트도 짓고 있고요. 그 안에다가 카지노를 만들 테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만약에 트럼프가 오케이 이렇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가서 오직 뭐 군축이나 미사일 문제, 핵 문제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죠. 부동산 전문가, 예. 카지노를 전문가죠. 이미 예. 전문가.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어 하는 화제를 던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얻어내면 좋고 얻어내지 못해도 뭐 다음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원산 자체에는 굉장히 이게 카지노로서 이게 잘만 만들어지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갈마 비행장 러시아에서도 올 수 도시에도 있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노동신문에요. 일면에 사실 요즘에 원산이 평양보다 훨씬 더 성업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신문에도 일면에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원산 갈마지구 군민 권기 모임 진행. 저 뒤에 빨간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저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빽빽히 들어차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저 공사를 마쳐라. 저런 거예요. 권기대회라는 게. 그렇죠. 막 권기대회죠. 총 권기한다. 사람이라고 생긴 건 다 동원돼야 되고 또 그리고 모든 뭐 기계, 수단들, 자재, 심지어 먹을 것까지 다 동원하라 이건데 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노동신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 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100대 100으로 지금 동원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지금 원산 그 국제 해양 관광 도시 이 지구인데 요거 하나가 있고 사실은 원산 그 마식령 쪽에 있습니다. 예. 금강산, 네. 금강산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밀어놓고 단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로 이 갈마, 해안지구를, 원산 갈마 네. 해양. 그럼 여기 6개 동이 있습니다. 예. 원석동, 뭐 그리고 갈마동, 비행장, 네. 그리고 명사심리가 있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 노란산은 바로 이제 명사심리. 예. 우리가 많이 명사심리. 들어 익히 네. 알고 있는 명사심리.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카지노는 명사심리에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도처럼 삐죽하게 나온 갈마라고 하는 반도가 있어요. 예. 거기는 말이죠. 출입구만 딱 통제하면 이 카지노 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예.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아주 최적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마 여기 두 가지 아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올해 신년사부터 계속 원산 갈마지구 또 원산 띄우기를 나섰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산림집 건설에 계속 힘을 놓아야 합니다. 어쨌든 뭐 원산에 이제 카지노 들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노동신문 일면에도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이렇게 실었는데 전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 게 오늘 노동신문 6면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반인민적이며 부패한 사회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카지노는 지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어쩌란 말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말 어려운 말로 한다면 이율배반적이고 네. 그렇죠. 북한에서 만나면 선전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지 않은 게 하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도 흔해 빠진 초고층 빌딩 아주 현란한 이런 관광지구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북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지금 현재 일떠서고 있는 원산의 이 해양 관광지구는 굉장히 제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대규모입니까? 아주 대규모뿐만 아니라 그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현대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군요. 그리고 원산 전체를 갖다가 다 관광지구로 만드는 것은 예. 엄청난 거니까 북한 예.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야 멋있네.
그리고 우리도 저런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네. 네. 그리고 그 기대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성업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전혀 접근도 못하고 네. 오직 외국인들만 들어가. 거기서는 뭐 휘황찬란한 그 지새지 말아다 원산이 밤아 되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불빛이 꺼먹고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예. 의견이 많겠죠. 사실 뭐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마카오에 대규모 카지노 단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의 한 해 무역액이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마카오에서 카지노 한 해 수익만 하더라도요. 무려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5배의 돈을 한꺼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마카오의 모델,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도 다 아시다는 것처럼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의 4대 용이라고 불렸던데 한때 2004년인가요? 그때 잠깐 그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이 좀 미진했을 때 카지노를 갖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했던 점을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듯이 카지노가 생기고 많은 외국인들이 가서 보고 또 원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다는 거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네. 그동안 통제해왔던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동요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특구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특구라고 우리가 볼 때, 이거 특별히 뭔가, 일을 계획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특구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선전으로 받은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대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풀지 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리지 말라. 예. 왜냐면 사실 원산 같은 데에서 카지노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 네네. 북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 예. 야 여기에 희망찬 돈도 많고 뭐 외국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예. 금방 퍼질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북의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중요한 거죠. 아둔합니다. 그 아둔하다는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강연을 하는가, 어떻게 세뇌식의 삼방송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듣기 좋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걸까지 해서 우리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겠다. 이런 의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기다려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산에서 카지노를 세웠을 때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북한이 카지노 돌려서 떼울 수도 있잖아요. 딜러하고 이 돈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마침 이게 북한 뭐 딜러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엄청난 이렇게 카지노가 라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갔다 온 사람 1억씩 들고 가가지고 다 떼우고 온 사람이 이제 벌어 가지고 나온 사람 별로 없다네요. 주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러면 북한 딜러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가? 예, 수준이 높을 수 있죠. 최고의 영재들을 갖다가. 설마 뭐 영재들을 거기다가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에 이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것 그리고 투자를 바라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네, 12일 날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그때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북미 정상 만남 이제 12일 날 오전 10시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키 차이가 이제 20cm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뭔가 최고 존엄을 절대 이렇게 밑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런 키 차이를 뭐 생각해서 앉아서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조율을 할까요?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태영호 공사가 밝힌 3층 서기실에서는 네. 바로 이 키 차이 문제 때문에 아마 며칠 밤을 아마 토의할 것입니다.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앉아서 찍는 거죠. 앉은키는 사람 비슷하니까. 보통 이제 사진은 서서 예. 찍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제 쳐다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다 실릴 때 네. 우리가 보통 뭐 둘이 같이 포토라인에 서서 찍는 그 사진을 내보낼 것인가? 예. 아니면 회담하는 회담안에서 회담하는 그 사진을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포토라인 사진보다는. 예. 예. 그리고 또 그걸 어느 각도에서 앵글에서 찍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키 차이 문제는 아마 미국하고 또 우리가 먹겠다 발판 놓고 찍겠습니다 하는 것도 자존심이 걸린 예.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회담 탁으로 아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두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승부사적인 기질은 참 비슷합니다만 키 차이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하지 않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술을 즐겨하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떤 메뉴로 밥을 먹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 정말 관심이 가고요.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이행한 그 과정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딱 일주일 남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안철수 두 야당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두 후보가 일단 언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겁니까? 그제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서로 간의 이견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 측은 시간상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철수 후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협공을 받고 있는 박원순 캠프 측은 실리도 명분도 없다며 단일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당과의 단일화를 꾸준히 이야기해왔지만 박주선 공동대표는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도 지지층의 반발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정말 이제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일제히 한 곳에 모인다면서요?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충청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충청을 찾아서 일제히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여야 4당 지도부가 총출동합니다. 오늘 오후 비슷한 시각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천시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맞불 유세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여야 모두 충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20, 30%대 비슷한 득표율을 올렸던 만큼 충청은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만큼 여야 모두 충청에서 사활을 걸고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으로 인상되면 내후년까지 일자리가 32만 개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도 좀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입은 것이 국민의 90%란 취지로 말했지만 영세 사업자나 실업자는 빠진 숫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근로자 소득 감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2% 준 게 아니라 10%, 15%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0% 줄었어요. 정부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90%가 왜 나와요? 어디 가서 데모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낼 수 없는 게 자영업자들이에요. 통계라는 게 물론 이제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편협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표현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영세상인과 무직자, 개인경영자 등이 가구주인 근로자 외 가구 분포는 41.38%에 달합니다. 때문에 근로자 가구 통계에만 바탕을 둔 문 대통령의 90% 긍정 효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 논란. 네, 경제부 심정수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현재 7,530원인데 이제 10,000원으로 오른다는 공약을 했으니까 네. 그게 지켜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몇 개나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15% 이상 2020년, 그러니까 후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10,000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10,000원이 되면 이론상으로는 KDI가 분석하기로는 전체 8만, 9만, 그다음에 14만에서 총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실직자들도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폐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그런 것까지 합쳐서 32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사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네. KDI 역시 그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뭐 한 달에 평균 그 일자리 몇만 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있던 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정말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충격적이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값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이 원리를 막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없는 자금을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라는 겁니다. 예. 국민 세금에서 물론 마련을 한 재원인데요. 네. 기업에 그 30인 미만 고용주가 만약에 그 최저임금 고용하는 사람을 한 달 이상 고용을 하면 정부에서 한 달에 13만 원씩 최대 13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KDI 역시 8만 명 올해 최대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런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보완책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아직 2, 3, 4, 5, 한 4개월 정도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까지 KDI에서 봤을 때는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일자리 기금을 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일정 기간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까지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다면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앤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다는 정부의 것 같은데.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최저임금 인상의 어쨌든 부정적 여파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저임금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네. 왜 지금 노동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최저임금의 보통 원래 작년까지 16.4% 올리기 전에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다가 고정 수당만 합친 금액의 16.4%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여기에 숙박비, 교통비 또 그다음에 전기 상여금 중에서 굉장히 큰 것들 1년에 몇 번, 한두 번씩 오는 예. 것들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인상폭을 결정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아마 이 정부도 의결을 할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15%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인상의 상당 부분은 이미 받고 있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인상폭 숫자는 크게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똑같다. 꼼수 인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번 그 최저임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예. 시작한 거잖아요. 아마도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산입범위 넓혔으니까 이제 인상폭 그럼 더 넓혀야 된다. 16.4%보다도 더 크게 올리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자리 늘려야 되고 물론 최저임금 워낙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올려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너무 급속도로 올리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자,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라 해서 청와대가 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90%라는 인식은 앞으로 모든 정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통계 역시 굉장히 아주 정확한 근거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무슨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 실직자,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폐업이나 아니면 굉장히 소득이 급감한 이런 자영업자들은 빼고 근로자들만의 근로소득, 월급 오른 사람들만을 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가 90%가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앵커가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 10명한테 시키던 일을 7명으로 줄였어요. 예. 그 7명 그러면은 그 월급 더 주지 않으시겠어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균 소득이 올라갑니다. 예. 살아남은 사람들 평균 소득 올라간 것 가지고 90%라고 주장하는 형국인데 나머지 3명 잘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0원이 됩니다. 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90%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숫자 같은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때는 참모들이 굉장히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사실 모든 이슈를 남북 화해 분위기, 이제 북한 이슈가 이제 빨아당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맞으니까 세금을 좀 투입해서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원칙을 지금으로서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조금 전에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제가 잠깐 간단히만 살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성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최저임금 때문에 뭔가가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그 판단을 지금 총리나 아무튼 이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바로 이 최저임금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속도는 조금 앞으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정말 터져 나오고 국민들 사이에서 반론이 체감할 정도로 반발이 터져 나오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2년 후에 대통령다, 성공한 대통령이다 얘기하려면 최저임금 이 공약 지켰다, 소득주도 성장 지켰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이런 각종 비판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보완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까지 마련돼야지만 경제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요즘 혹시 목이나 눈 따가운 분들 계시죠? 바로 오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오존주의보가 작년보다 열흘 정도 빨랐고 발령 자수도 이렇게 5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천식 같은 게 나빠질 수도 있고 두통,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존에는 사실상 예방책이 없다고 합니다.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성추문 의혹을 보도한 한 지상파 프로그램과 여배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해드렸죠. 해당 방송사 측은 당시 반론의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더니 이제와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안타깝다며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증거를 남겨놨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한 애견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을 부순 소방관들은 얼른 애완동물 우리를 꺼내는데요. 하지만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강아지와 고양이들, 소방관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을음을 닦아주며 살려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20여 마리를 구출했지만 그중 결국 3마리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90년대 3인조 걸그룹 쎄쎄쎄의 멤버 이문숙 씨가 어제 오전 유방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올해 나이 45세, 어린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한중 커플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등남했습니다. 출산 직후 경련 증상을 보여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터줏대감 코끼리 칸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5년부터 30여 년 동안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줘왔죠. 칸토는 골격 표본으로 제작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얘기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부츠를 신고 아니 훤히 보이는 셔츠를 입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안내하는데 주머니에 손까지 넣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한 첫 일정이었던 필리핀 동포와의 만남에서도 한 기혼 여성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책값이라며 입맞춤을 한 겁니다.
비판에도 그저 즐겁자고 한 일이라며 당당합니다. 사실 거친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도 껌을 씹었는데 무례하다는 지적에 껌을 씹으면 허리 통증이 나아진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강하고 거침없는 이미지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서민 표심을 잡는 강력한 무기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답게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은 낮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과 제주엔 5에서 1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9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비로 인해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구 24도, 부산 2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건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망종이자 현충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과 함께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모처럼 남부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니까요. 들쑥날쑥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김혜연입니다. 네,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공식 주제가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커피 마실 때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을 사용하고 쇼핑백 챙겨서 장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충일인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